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습니다. 세금을 높이고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과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석훈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죠. 그에 앞서 서울 서초울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요. 이번 4.15 총선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서초울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아까웠죠. 그때 2차 경선까지 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예, 1차 경선에서 50대 50으로 비기고 네. 2차 경선에서 49.8대 50.2 그래서 뭐 1000명 중에 한두 표 차이로 결정이 났죠. 네. 네. 근데 어떻게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때 아쉬움이 적지 않았지만 사실 지금 와 보니까 그때의 아쉬움보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와서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뭐 나라 경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제 들어가 보죠. 오늘 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그 비서실장 밑에 수석 5명이 최근 사태,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민심 위반에 대한 책임 같은데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그 맨 처음에 속보로만 보고 굉장히 그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내를 보니까 그 노 실장님 산하의 수석 비서관이라고 해서 저는 네. 비서실장님이라 그 밑에 수석들이 다 포함되고 요번에 말씀하셨던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경제수석, 뭐 사회수석, 네. 정책실장 등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기사를 자세하게 보니까 정책실장은 다 빠지고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반적으로 정무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민정, 그다음에 국민소통, 그다음에 뭐 또 그런 수석입니다. 시민사회 네. 이런 부분인데 네. 근데 신기하게도 부동산 정책이라는 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왜 정무 라인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로 나오는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경제 관련 경제수석이라든지 정책실장은 빠져 있는 거죠. 예, 이번 사의 표명한 사람들에서. 그래서 제가 사의를 뭐 표명해야 된다는 차원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왜 정책의 실패 부분이 정무 라인에서 이렇게 책임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과연 그동안에 정책을 주도한 게 정책 라인이 아니라 정무 라인이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무 라인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도 바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또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몰라요. 또 대통령이 이제 아직 어떻게 접수를 사의를 표명을 수락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지금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뭐 민심 위반도 크고 뭐 시장이 안정될 기대도 있지만 반대도 많고 불만도 많잖아요. 네네. 네, 뭐 경제수석을 지내셨으니까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이제 평가하기가 상당히 경험이 많으실 텐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선악의 개념으로 놓고 보고 잘못되었다,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는 이제 기저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정부가 법이나 지시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보니까 제가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안에 대한 진단도 좀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고 그래서 결과도 굉장히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하면서 제가 좀 과거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197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 당시에 이제 짜장면 값이 많이 올라서요. 정부가 이제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값을 다 조사를 하고 짜장면 값을 올린 중국집 주인에게 위생검사다, 세무조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짜장면 값을 못 올리게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마치 그때 짜장면 값
못 올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나 그 옛날식인데다가 너무나 시장의 원리를 좀 존중하지 않는,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가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예는 저는 또 뭐 인상률 상한제 이런 걸 놓고 보면서 전월세 상한제. 예, 네. 그러니까 인상률 상한제 인상률, 이런 걸 네. 보면서 짜장면값 인상률 상한제 같은 걸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어떤 동네 짜장면은 되게 맛있고 어떤 동네 짜장면은 주인이 막 각고의 노력을 해서 손님들이 좋아할 짜장면을 만들었는데 여기나 저기나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짜장면 값을 올리는 폭을 제한하니까 그럼 결국 사람들이 짜장면 열심히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중국집도 문을 닫을 거고 네. 짜장면을 못 먹게 될 겁니다. 이제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우려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이제 전월세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인상폭을 좀 제한하는 게 불가피하다. 정부는 네. 그래서 이제 2년 더하기 2년 해서 5%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필요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저는 근데 이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 그런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보면 그런 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냥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임차인들이 고통이 줄어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두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그 고통이 단기적으로 줄었다는 거지 궁극적으로 줄었다는 건 아닙니다. 아, 단기적 효과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게 되면 그 효과를 덕이라 표현하게 되나? 그러니까 그 받은 네. 뭐 긍정적인 효과가 네. 2년 후 4년 되면 한꺼번에 다시 반대급부로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정말로 많이 우려하는 거는 기존의 임차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주거 안정이 이 기회가 돼서 그분들에게 저도 축하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뭐 2년마다 소위 말하는 쫓겨나고 그렇죠. 이런 예, 일이 예. 이제 그 옮겨 다닐 일이 부분은 없을 적어도 테니까. 줄어들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새롭게 전세를 찾는 사람들 특히 네. 신혼부부나 청년들이나 또 직장 이동을 통해서 새롭게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부담을 올곧이 다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보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수요들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야 하지 이렇게 무 자르듯이 싹쭉 자른 경우에 그거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거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부분을 정책 당국자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전월세 상한제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중과를 하잖아요. 네네. 뭐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그런데 네네네. 뭐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한테도 결국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네. 이 종부세는 어떻게 이 강화 조치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주택자가 가지는 경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주체로서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다주택자가 오늘날의 주택 가격의 급등의 원인이라는 양반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논의하기 굉장히 기나 네네. 다만 거기에 적용되는 세율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징벌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관한 한. 인상폭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최대 하면은 그 투자한 거에 한 80% 가까이를 종부세를 네. 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팔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만 저는 더 주목되는 부분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이제 계속 주택 가격이 그 종부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들 부담 느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세금이라는 것이 요새 경제 성장률 1~2% 시대에 한 번 오를 때 네. 뭐 한 3%에서 5% 정도 오르면 국민들이 그걸 감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최대 인상폭이 한 해 30%이고 30%죠. 네. 종부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이론적으로 300%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전 세계에 네. 1년 사이에 세금이 30%, 300% 오르는 그런 세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 목표가 뚜렷하더라도 그걸 실제 적용하는 방법은 보다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고 시장이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는 사람이 국민 전체 중에서는 뭐 한 1%에서 2%, 3% 네. 뭐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정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네. 그게 그렇습니다. 저는 뭐 1%를 옹호하고 싶은 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그 1%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의 합의가 좀 필요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회 그 통념이 두 가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온갖 희생을 통해서 그 지점에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반면에 또 다른 파트는 이건 정말 나쁜 일만 해서 나쁜 것을 해서 거기 갔다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사회는 이렇게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 징벌적으로 하는 부분은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을 네. 것이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 정책도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그동안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미래통합당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다. 네. 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뭐 그 왜 남 탓을 하냐, 뭐 지나간 일을 탓을 하냐, 뭐 이런 식의 논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논의는 그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핵심은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이었고 MB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핵심은 보금자리 주택증을 통해서 서울 외곽에 있는 상당수의 주택들을 많이 공급함으로 해서 MB 정부 당시에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와 맞문을 여서 집값이 굉장히 안정돼 있었고 공급 확대 정책이 거기에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외곽의 공급 주택의 제한이 있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수요가 많은 서울 시내 공급 확대책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당시에 이제 공급 확대책으로 고려했던 것이 재건축, 민간 재건축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민간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면 처음에는 새롭게 좋은 아파트가 과거에 없던 좋은 아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이 확대가 되면 그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박근혜 정부의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싶은 상황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런 공급 확대 정책을 뭐라고 했습니까? 공급은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김현미 국토장관은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공급을 다 막으니까 시장에서는 공급이 주네. 살고 싶어하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다가 금리도 내려가는데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집값을 많이 사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부의 정책의 혼선까지 더해져서 지금 집값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과거 정부의 정책 중에 뭐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정부는 주택의 공급에 집중했던 정부 정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다고 하다가 근데 이제 3년이 좀 지나고 나서 최근에야 비로소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았잖아요.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잘 잡은 겁니까? 그 공급 대책 확대의 어떤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공급 정책을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거나 아시는 분들은 경제 원론 일장일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그 중간에 뭐 극히 일부 나쁜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집값을 좀 더 올리거나 하는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수요와 공급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여러 가지 주의 얘기를 듣고 공급을 확대하는 걸 선회한 것은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도 이제 처음에 긍정적으로 봤다가 안에 내부를 뜯어보니 야 이게 정말로 주택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기서 주택 공급의 확대라고 하면 서울에서
죄송하지만 서울에서 50km, 100km 떨어지는 곳에 집을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사람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네. 곳에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하는 것인데 네.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잘 안 보이고 그게 하나이고 네. 두 번째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 도심에 늘어나는 부분이 별로 없다. 그거는 그런 안 거군요. 보인다는 네, 안 것이죠. 보인다. 그리고 그거를 하는 방식도 뭐 여러 가지 방식도 사실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만주택을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이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는 전 부처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든 공급 대책이 그렇죠. 나오자 1시간, 2시간 만에 여기저기가 안 된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고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실험실의 쥐도 아니고 몰몬트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진정성 있는 그리고 책임감 있는 공급대책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무늬만 공급대책인 것 같은 진정성을 찾기 참 어려운 공급대책으로는 집값을 잡기가 어려울 거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이제 그 김태년 대표가 비판을 했는데 사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계실 때 네. 금융 이 과도한 규제를 좀 완화해서 금융을 네. 너무 완화해서 실제로 경기 이 부동산을 좀 너무 부양시켰다 이런 비판은 좀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도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가 안 좋을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 당시 LTV 비율 같은 것들을 좀 높였던 기억이 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60에서 70%로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국제적으로 보시면 그때 규제 완화했던 LTV 비율 같은 것은 사실 국제적인 수준으로 놓고 보면 매우 국제적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집값의 90% 정도까지 선진국에서는 대체해 주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고 그런 정상화시켜주는 과정상에서 일부분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게 역시 원인이 돼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됐다는 건 참 동의하기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더 나눌 얘기는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